우리가 일본이 망했다는 걸 안 것은 느닷없이 한때의 청년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고 나서였다. 그들은 저희들끼리만 희희낙낙 우쭐대면서 우지끈 뚝딱 우리 집 세간이며 문짝을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 청년도 한두 명 섞여 있는 듯 했지만 거의 모르는 얼굴들이었다. 그러나 그 고장 토박이인 큰 숙모는 거의 다 안면이 있는 듯 자네들이 벼랑간 환장을 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영문이나 좀 알자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도 의젓하게 호령을 했다. 앞으로 나서진 못하고 뒤에 처졌던 박적골 청년이 잠시 피해 있는 게 좋을 듯 하다면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박적골에선 우리 집이 친일파 집으로 몰려 분풀이를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벌써 몇 마을째 돌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청년들은 그렇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새를 불렸고 자기 마을 친일파 집을 때려부술 때는 그 마을 청년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구경만 했다. 몇십 년을 내리 한 우물의 물을 먹으며 경조사를 같이 해온 의리였다. 하필 그때 오빠도 개성에서 박적골에 당도했다. 세상이 헷가닥 바뀌었는데 박적골 쪽에선 아무런 소식도 없는지라 걱정도 되고 기쁨도 나누고 싶고 해서 달려온 모양이었다. 때려 부수고 있던 청년 중에는 오빠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아는 얼굴이 약간 머쓱해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의기가 충천했고 신들린 것 같았다. 튼튼한 대문짝까지 우지끈 깨부수고 난 청년 중에 하나가 문패를 떼서 패대기를 쳤다. 내가 어려서부터 익히 봐온 할아버지의 문패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문패는 여전히 붙어 있었고 숙부도 오빠도 그 옆이나 밑에 다른 문패를 추가하지 않았다. 나는 뭐라고 목청껏 악을 쓰며 그 청년을 향해 돌진했다. 할아버지 서책으로 그릇을 만드는 걸 볼 때는 재미만 있었는데 문패를 패대기 치는 건 왜 그렇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모를 일이다. 난생 처음 보는 폭력의 장면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고 사생 결단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아마 오빠만 아니었다면 누구 한 사람 물어뜯기라도 하고 나서 기함을 하고 나자빠졌을 것이다. 그보다 훨씬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성깔 때문에 기함을 한 일이 덜어 있었다. 오빠가 나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집 뒤를 돌아 뒷동산에 올랐다. 숙모와 할머니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청년 중에 상당수는 고정하시라고 그들을 달래느라 쩔쩔매는 걸로 봐서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끌려가면서도 그들에게 정중하게 어른들의 안전을 부탁하는 오빠가 너무 바보 같고 어수룩해 보여서 기가 막혔다. 나는 뒷동산에 끌려가면서도 오빠에게 마구 대들었다. 우리가 어째서 친일파냐? 우리는 창씨개명도 안 했지 않느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도 분수가 있지. 도쿠야마, 아라이, 기무라들이 뭐가 잘났다고 감히 반남 박씨집을 때려 부수느냐는 게 내 항변의 대강의 요지였다. 오빠는 노한 청년들이 잿불에 물러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우리 집이 망가지는 걸 바라보면서 한편 내 어깨를 다독거리며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듣게 하려고 애썼다. 내가 막무가내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오빠가 하도 여러 말을 해서 자세한 것은 생각나지 않지만 도쿠야마 아라이들이 당한 건 박해요, 순환이요, 치욕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편안히 특혜를 누려왔다는 요지였다. 오빠는 그게 너무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했다. 저렇게라도 분풀이를 당했으니까 마을 청년 보기가 좀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도 했다.
나는 이윽고 조용하고 비통해졌다. 오빠한테 설득을 당해서가 아니라 헛된 분노 끝에 오는 허탈감 때문에 그랬고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집 때문에도 그러했다. 우리는 그 집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오빠가 내 속을 알아차렸는지 실컷 울다가 내려가자고 했다. 그날 우리 집이 당한 것은 깊은 원한이 사무친 조직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억압이 풀리면서 억눌렸던 힘들이 그렇게 분출한 일종의 축제 행사였던 듯하다. 몇 마을을 더 돌고 나서 제풀에 진정이 되었고 망가진 문짝과 세간살이들이 다시 몸담고 살 수 있을 만큼 수습되기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협조가 컸다. 청년단이니 자위대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정치적인 색깔이 사람들의 심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전의 일이다. 숙부는 소문대로 소실의 집에서 세상의 변화를 관망하다 돌아와 그 지경이 된 집안 꼴을 보고는 몇 달 전에 노무부 장만 안 됐더라도 이런 일까지는 안 당했을 걸 하고 말했다. 그 자리는 악명 높은 자리였지만 피할 길이 없었다고 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후회나 하고 있는 숙부보다는 문짝에 못이라도 하나 쳐주는 마을 사람들이 훨씬 더 의지가 되었다. 붓대로 먹고 살던 이가 그걸 못하게 되면 무능력자나 다름이 없었다. 박적골집에 불화의 기운이 돌고 나쁜 일은 엎친 데 덮친다고 올케가 기어코 각혈을 했다. 오빠가 올케를 데리고 서울로 갔다. 엄마와 나는 남산동 집도 비워둘 수가 없고 다시 서울로 이사갈 준비도 해야겠기에 급히 개성으로 돌아왔다. 새방을 얻어 임시 거처를 마련했던 작은 숙부네는 거칠 것이 없어 오빠 뒤 미쳐 서울로 떠났다. 작은 숙부는 장사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면서 돈 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엄마는 오빠와 올케가 황급히 떠난 남산동 집을 치우면서 말끝마다 한숨이요 눈물이었다. 세가는 그때까지도 안 들어와서 신혼 살림다운 아기자기한 볼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싸해서 그런지 쫓기는 사람들이 잠시 몸을 숨겼다가 도망친 자리처럼 두서없이 어수선한 가운데 두 사람의 절박한 마음이 잡힐 듯했다. 그리고 구매구매 나오느니 그저 한약, 생약 등 약보따리였다. 한 뼘도 넘게 큰 진에 말린 것도 징그러워 죽겠는데 거기서 다시 벌레가 난 것을 수습할 때 엄마는 얼굴색이 바래면서 손을 덜덜 떨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아들을 길렀단 말인가. 한숨 짓는 엄마를 보면서 나도 오빠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빠는 누구보다도 올케의 병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병을 고쳐가지고 결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꼭 무엇에 쫓기듯이 그 병에는 가장 해롭다는 결혼 먼저 서두를 게 뭐였을까? 엄마도 나도 그 까닭은 끝내 모르고 말았지만 세상에 누가 돌연 젊음을 엄습하는 운명적이고도 무분별한 정열에 대해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본인도 아마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가 없어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성에 처음 주둔한 외국 군대는 미군이었다. 그들이 주둔할 때 구경을 나가보고 그 자유분방한 행진에 놀랐다. 껌을 쩌덕쩌덕 씹기도 하고 여자들에게 눈도 찡긋찡긋하고 어린이를 번쩍 안아보기도 했다. 도대체 군기라는 게 없는 군대 같았다. 한 길가마다 담벼락마다 벽보가 붙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다. 자유니 민주주의니 인민이니 하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경이로운 말이었다. 친일파 매국노를 처단하자는 구호도 많았고 누구누구 절대 지지, 누구누구 결사 반대라는 의사 표시도 난무했다.
올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다. 집이 팔리는 대로 빨리 서울로 올라오라는 기별이 왔다. 엄마가 한번 서울 다녀와서 더욱 서둘렀다. 올케의 친정 어머니가 와서 간호를 하고 있는데 연로해서 차마 못 보겠고 우리 식구인데 우리가 간호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엄마는 오빠가 너무 올케 가까이 붙어서 애를 태우는 것도 물론 불안했을 것이다. 우리가 올케 문제에만 골몰해 있는 동안 작은 숙부는 혼란기에 서울에서 마음껏 수완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자기는 아는 일본 사람 가옥을 한 채 접수해서 살게 됐으니 우리가 집 사는데 보태줄 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 헐값에라도 남산동 집을 팔고 어서 올라오라고 재촉이 성화 같았다. 집이 팔릴 무렵이었다. 개성에 미군이 들어온 건 38선을 잘못 그어서 그렇게 된 거라면서 느닷없이 미군이 철수하고 소련군이 주둔을 했다. 미군이 진주하기 전부터도 개성엔 미군이 들어올지 소련군이 들어올지 예측을 할 수가 없을 만큼 38선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면서 과연 어느 쪽이 들어오는 게 유리할까 흥미롭게 예상도 하고 논쟁도 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지만 38선이란 추상적인 선이 현실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미군은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소련군이 주둔을 하자 세상이 갑자기 흉흉해졌다. 다와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면서 시장이 다와이를 당했다. 밭의 채소도 다와이를 당했다. 여자들까지 다와이를 당했다고 난리였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여자의 얼굴만 보고는 늙고 젊고를 분별 못해 늙은 여자까지 겁탈을 한다고도 했고 시계만 보면 빼앗아 차는지라 어떤 군인은 팔목에서부터 팔뚝까지 10개도 넘는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도 했다. 엄마는 워낙 근심이 많아서 그러했겠지만 그런 공포 분위기에 대체로 무관심했다. 너무들 오도방정을 떤다는 식으로 말했다. 집에선 철길이 가까웠다. 철길을 타고 걸어서 북쪽에서 나무로 내려오는 사람들의 행렬이 날마다 그 수요를 더해갔다. 아직 38선 통행이 자유로울 때여서 자유를 찾아 남하하는 이북 사람도 생겨나기 전이었으니까 징용이나 가난에 쫓겨 만주 등지에 흩어져 있던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소련군이 진주하고 나서는 웬일인지 개성에서 남으로 가는 기차는 끊긴 상태여서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였다. 개성까지도 운수 좋으면 타고 여의치 않으면 걸어서 온 듯 모두 지치고 배고파 보였다. 철도편이 엉망이 돼 있었다. 서울 가려면 봉동역까지 걸어가서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다. 징용이나 징병으로 남편이나 아들을 빼앗긴 가족들이 철길에 나와 온종일 지나가는 사람을 살펴보기도 하고 붙들고 어디서 언제 떠나오나를 묻기도 하는 광경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렇게 밀려오는 군중 속에는 일본인들도 상당수 섞여 있었다. 말을 붙였다가 일본 사람인 걸 알면 고생에 싸다고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의 고생이 쫓겨가는 일본 사람의 고생에 비해 조금이라도 덜한 건 아니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운 시기였다.